앵무새 죽이기 제10장. 아빠는 몸에 힘이 빠지셨다. 50살이 가까워오고 있었다. 제모빠랑 내가 왜 그렇게 늙으셨냐고 여쭤보면 아빠는 인생을 늦게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셨다. 늦게 시작한 탓에 아빠의 능력과 남자다움이 손상된 거라고 우리는 느꼈다. 아빠는 학교 친구들, 부모보다 훨씬 늙으셨다. 친구들이 우리 아빠야 하고 말할 때 오빠랑 나는 뭐라고 할 말이 없었다. 오빠는 그야말로 열렬한 미식축구 광이었다. 아빠는 공을 패스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데에는 피곤을 못 느꼈지만 제모빠가 태클을 하고 싶어 하면 아빠는 얘야, 난 태클하기엔 너무 나이가 많아 하고 말씀하셨다. 우리 아빠는 특별히 하시는 일이 없었다. 사무실에서 일하실 뿐 약국을 겸한 잡화점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었고 군의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것도 아니었고 경찰관도 아니었다. 또한 농사를 짓는 것도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었다. 조금이라도 누군가의 존경을 받을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다. 게다가 아빠는 안경을 끼셨다. 왼쪽 눈은 거의 안 보이다시피 했다. 왼쪽 눈이 나쁜 것은 핀치 가문의 저주 같은 내력이라고 하셨다. 뭔가 똑똑히 보려고 하실 때는 고개를 돌려 오른쪽 눈으로 보셨다. 우리 아빠는 학교 친구 아빠들이 보통 하는 것들은 하지 않으셨다. 사냥도 하지 않으시고 포커 게임도 하지 않으시고 낚시도 하지 않으시고 술도 마시지 않으시고 담배도 피우지 않으셨다. 그저 거실에 앉아 책만 읽으실 뿐이었다. 하지만 아빠에게 이러한 특징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아빠가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그 해 학교는 온통 아빠가 톰 로빈슨을 변호한다는 이야기로 시끌벅적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중 어느 하나도 아빠를 칭찬하는 말은 없었다. 세실 제이콥스와 한바탕 다툰 뒤 소심함의 정책을 받아들였을 때 스카웃 핀치는 이제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둥, 아빠가 싸우지 못하게 했다는 둥 하는 소문이 나돌았다. 하지만 그 소문은 전혀 터무니없는 것만은 아니었다. 나는 아빠 때문에 공공연하게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가족은 사적인 공간이었다. 8촌 안에 드는 친척이라면 어느 누구와도 전력을 다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프랜시스 행콕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우리들에게 공기총을 사주셨을 때 아빠는 총을 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으려고 하셨다. 잭 삼촌이 기본적인 사격법을 가르쳐주셨다. 삼촌 말로는 아빠는 총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다. 어느 날 아빠가 오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난 내가 뒤뜰에 나가 깡통이나 쏘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새들도 쏘게 될 거야. 맞출 수만 있다면 어치새를 모두 쏘아도 된다. 하지만 앵무새를 죽이는 건 죄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어떤 것을 하면 죄가 된다고 아빠가 말씀하시는 걸 들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래서 모디 아줌마에게 물어보았다. 너희 아빠 말씀이 옳아. 앵무새들은 인간을 위해 노래를 불러줄 뿐이지. 사람들의 채소밭에서 무엇을 따먹지도 않고 옥수수 창고에 둥지를 틀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 마음을 열어놓고 노래를 부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지. 그래서 앵무새를 죽이는 건 죄가 되는 거야. 아줌마, 이 동네 이웃은 오래된 곳이잖아요? 읍내보다도 더 오래되었지. 아줌마, 그게 아니고요. 제 말은요, 우리 길거리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늙었다고요. 이 근처에서는 오빠랑 저만이 아이들이잖아요. 듀보스 할머니는 100살에 가깝고 레이첼 아줌마는 나이가 많고 아줌마와 우리 아빠도 그렇고요. 모디 아줌마가 날카롭게 대꾸하셨다. 난 50살을 늙었다고 보지 않는다. 나는 아직 휠체어 타고 돌아다니고 있지는 않잖아. 너희 아빠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저 낡은 무덤 같은 집이 불타버렸단다. 그 집을 관리하기엔 너무 나이가 많거든. 진 루이즈, 어쩌면 네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이곳은 자리 잡힌 동네야. 젊은 또래들은 내 주위에 별로 없지? 아니요, 학교에는 있어요. 내 말은 성인이 된 젊은이들 말이다. 넌 복이 많은 줄 알아라. 너랑 재미랑 너의 아빠 나이 덕을 톡톡히 보고 있거든. 내 아빠가 30살이라면 너희들의 삶도 지금과는 많이 다를 거야.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아빠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니. 아마 넌 놀랄걸. 아직 내 아빠에게 힘이 남아있다는 걸 알면. 아빠가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데요? 글쎄다. 누군가의 유언장을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처리할 줄 아신단다. 쳇, 그런데 너희 아빠가 이 읍내에서 체스를 가장 잘 둔다는 거 알고 있니? 핀치스 랜딩에서 우리가 잘할 때 내 아빠는 강 양쪽에 사는 사람을 모두 이길 수 있었지. 아줌마, 말도 안 돼요. 제모빠랑 제가 늘 아빠를 이기는 걸요? 지금쯤이면 아빠가 일부러 져주신다는 걸 알 때가 되었는데. 너희 아빠가 주스 하프를 연주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었니? 이 보잘것없는 것들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아빠에 대해 더욱 부끄러운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 그리고 아줌마, 그리고 또 뭐예요? 글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그것만 가지고도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구나. 누구나 주스 하프를 연주할 수 있는 건 아니잖니? 자, 이제 목수 아저씨들을 방해하지 마라. 그만 집에 돌아가는 게 좋겠다. 나도 철쭉 밭에 있어야 하니 널 돌볼 수 없어. 널빤지에 맞을지도 몰라. 뒤뜰로 가보았더니 오빠가 깡통에 대고 총을 쏘고 있었다. 사방에 어치새가 있는데 깡통을 쏘는 것은 바보짓처럼 보였다. 앞마당으로 돌아와 2시간 동안 현관 옆에서 헌 타이어, 오렌지 괴짝, 빨래 바구니, 현관 의자, 그리고 오빠가 팝콘 상자에서 내준 조그만 성조기를 가지고 복잡한 방어벽을 쌓으며 바쁜 시간을 보냈다. 아빠가 저녁 식사하러 집에 오셨을 때 내가 길거리 건너편을 향해 겨냥하며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무엇을 쏘고 있는 거냐? 하고 물으셨다. 모디 아줌마의 엉덩이요. 아빠는 뒤로 돌아서서 나의 인자하신 표적이 관목 위에 허리를 굽히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셨다. 아빠는 모자를 머리 뒤쪽으로 밀어버리고는 길거리를 건너가셨다. 모디, 경고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꽤 위험한 상태야. 모디 아줌마가 허리를 쳐들고 내 쪽을 바라보셨다. 에티커스, 당신은 지옥에서 온 악마예요. 아빠가 돌아오셔서 나에게 캠프를 철거하라고 말씀하셨다. 다시는 누군가 사람을 향해 총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 나는 아빠가 정말로 지옥에서 온 악마였으면 하고 바랐다. 이 문제를 가지고 캘퍼니아 아줌마에게 의중을 떠보았다. 핀치 변호사님? 물론 많은 것을 하실 수 있지. 예를 들면요? 캘퍼니아 아줌마는 머리를 긁적거렸다. 글쎄, 지금은 생각이 잘 나지 않는데? 오빠가 아빠에게 감리교 팀으로 시합에 참가하시겠냐고 묻자 아빠가 그랬다가는 목을 부러뜨릴 것이고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그런 운동을 할 수 없다고 대답하셨을 때 그 문제는 더욱 분명해졌다. 감리교도들은 교회 저당금을 갚으려고 침례교도들에게 터치 풋볼 시합을 하자고 도전했던 거다. 우리 아빠를 빼놓고 읍내에 사는 모든 아빠들이 시합에 참가하는 것 같았다. 오빠는 시합 구경조차 가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어떤 형태로든 경기를 보지 않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아빠와 내가 세실 제이콥스의 아빠가 침례교 팀에서 터치다운 하는 것을 지켜보는 가운데 오빠는 사이드라인에 우울한 표정을 지으며 서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빠랑 나는 토끼나 다람쥐를 찾을 수 있나 보려고 공기총을 가지고 사냥을 나갔다. 레들리 집에서 500야드쯤 갔을 때 오빠가 길거리 아래에 있는 뭔가를 흘끗 바라보았다. 고개를 한쪽으로 돌리더니 곁눈질로 바라보는 거였다. 뭘 보는 거야? 저기 있는 늙은 개 말이야. 팀 존슨 아니야? 맞아. 팀 존스는 읍내 남쪽 끝에 사는 모빌의 버스를 운전하는 해리 존슨 아저씨의 개였다. 팀은 젓갈색 새 사냥개로 메이콤에서 귀여움을 받고 있었다. 무얼 하고 있는 거지? 스카웃, 모르겠어. 우리 집으로 가는 게 좋겠다. 오빠, 지금은 2월이야. 계절이 무슨 상관이야? 캘퍼니아 아줌마에게 얘기해야겠어. 우리는 집으로 달려가서는 부엌으로 뛰어갔다. 아줌마, 잠깐만 인도로 나올 수 있어요? 잼, 왜 그래? 내가 부를 때마다 인도 아래로 내려갈 순 없잖니. 저 아래 이상한 늙은 개가 있어요. 아줌마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젠 어떤 개도 발목을 감아줄 수 없어. 목욕탕에 거즈가 있으니 가져다가 네가 하려무나. 오빠는 고개를 내저었다. 어디 아픈 것 같아요. 아줌마.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고 있는데? 꼬리라도 붙잡으려고 해? 아니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빠는 금붕어처럼 숨을 헐떡거리고 두 어깨를 곱추처럼 구부리고 상반신을 비틀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잼 핀치, 지금 나에게 꾸며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지? 아줌마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아니요, 아줌마. 절대로 아니에요. 뛰고 있었어? 아니요, 그저 어슬렁거려요. 너무 느려서 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요. 이쪽으로 오고 있단 말이에요. 아줌마는 두 손을 닫고는 오빠를 따라 마당으로 나왔다. 보이지 않는데? 아줌마는 우리를 따라 레들리 집 건너쪽으로 가서 오빠가 가리키는 곳을 쳐다보았다. 팀 존스는 저 멀리 작은 점보다 크지 않았지만 아까보다 우리 쪽에 더 가까이 와 있었다.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보다 짧은 것처럼 일정치 않게 걸었다. 모래바닥에 빠져있는 자동차를 떠올리게 했다.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버렸어요. 캘퍼니아 아줌마는 한참 동안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우리 어깨를 붙잡고는 집으로 달려가게 했다. 우리가 들어간 뒤 나무 문을 닫고 전화통으로 달려가 소리쳤다. 어서 핀치 변호사님 사무실을 바꿔주세요. 핀치 변호사님이세요? 캘퍼니아예요. 길거리 아래 조금 떨어진 곳에 미친 개 한 마리가 있어요. 이쪽으로 오고 있지요. 네, 변호사님. 변호사님, 그 개가 틀림없어요. 늙은 팀 존슨이에요. 네, 변호사님. 네, 변호사님. 네. 아줌마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아빠가 뭐라고 하시더냐고 묻자 머리를 흔들었다. 전화기를 들더니 아줌마는 계속 소리쳤다. 율러메이 아가씨? 네, 방금 핀치 변호사님과 통화했어요. 율러메이 아가씨, 레이첼 아줌마랑 스테파니 크로포드 아줌마랑 이 거리에 전화 있는 집은 모두 연락해서 지금 미친 개 한 마리가 오고 있다고 알려줄래요? 제발, 어서 빨리요. 아줌마는 귀를 기울였다. 율러메이 아가씨, 나도 지금이 2월인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난 미친 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지요. 어서 빨리 서둘러 주세요. 아줌마는 오빠에게 레들리 씨네 전화가 있니? 하고 물으셨다. 오빠는 전화번호부를 찾아보고 없다고 대답했다. 아줌마, 그 사람들은 어쨌든 밖에 나오지 않는걸요. 상관없어. 난 그들에게 일러줘야겠는걸? 아줌마는 아편관으로 달려갔고 오빠랑 나는 그 뒤를 따라갔다. 너희들 그냥 집 안에 있어. 이웃 사람들은 아줌마의 메시지를 받았다. 시야에 닿은 모든 나무문들이 일제히 굳게 닫혔다. 팀 존스는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스커트와 앞치마를 무릎 위에까지 쳐들고 아줌마가 레들리 집을 향해 뛰어가는 것이 보였다. 앞계단으로 올라가더니 문을 쾅쾅 두드렸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자 네이선 씨, 아서 씨, 지금 미친 개가 오고 있어요. 미친 개가 오고 있다고요 하고 소리를 질렀다. 아줌만 뒤쪽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래도 마찬가지야. 아줌마는 계속 문을 두드려댔지만 헛수고였다. 아무도 아줌마의 경고를 고맙게 여기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그 소리를 들은 것 같지 않았다. 아줌마가 뒤쪽 현관으로 달려올 때 검은색 포드 한 대가 차도에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아빠와 헥테이트 씨가 차에서 내렸다. 헥테이트 씨는 메이쿰 군의 보안관이었다. 아빠만큼 키가 컸지만 몸은 아빠보다 말랐고 코가 길었다. 반짝거리는 금속 구멍이 달린 장화에다 승마용 바지와 점퍼를 입고 있었다. 벨트에는 탄환이 한 줄로 박혀 있었고 묵직한 소총을 갖고 있었다. 테이트 아저씨와 아빠가 현관에 도착하자 오빠가 문을 열어주었다. 안에 들어가 있거라. 캘퍼니아, 그 개는 어디에 있지? 지금쯤은 이곳에 와 있을 텐데요. 아줌마가 길 아래쪽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뛰지는 않던가요? 아니에요, 보안관님. 근육을 실룩거리는 상태에 있었지요. 핵, 찾아 나서야 할까? 핀치 변호사님, 여기서 기다리는 편이 나을 겁니다. 보통은 직선으로 오지만 알 수 없거든요. 커브 길을 따라갈지도 모릅니다. 그랬으면 좋으련만. 아니면 레들리 씨네 집 뒷마당으로 곧장 갈 겁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시지요. 레들리 씨네 집 마당으로 가리라고는 생각 말게. 울타리가 있으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 길을 따라. 나는 미친 개란 입에 거품을 물고 날뛰며 목을 향해 달려든다고 생각했다. 8월에는 그러리라고 생각했다. 팀 존슨이 그대로 행동했다면 나는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을 거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텅 빈 길, 누군가를 기다리는 길보다 더 황량한 것도 없다. 나무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고 앵무새들도 침묵을 지켰으며 모디 아줌마네 집의 목수들도 사라졌다. 테이트 아저씨가 코를 훌쩍거리다가 코를 푸는 소리가 들렸다. 소총을 팔에 굽은 자리에 갖다 대는 것이 보였다. 나는 스테파니 크로포드 아줌마의 얼굴이 앞문 유리창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모디 아줌마가 나타나 크로포드 아줌마 옆에 섰고 아빠는 의자 가로대에 발을 올려놓고 천천히 손을 허벅지에 문질렀다. 저기 있네. 팀 존슨이 시야에 들어왔다. 레들리 씨네 집과 평행을 이루는 커브길 안쪽에서 멍하게 걸어오고 있었다. 저걸 봐. 핵 아저씨 말에 따르면 미친 개는 일직선으로 걷는다는 거야. 길에 제대로 머물러 있을 수조차 없잖아. 굉장히 아파 보이는데? 그 앞에 뭔가 던져주면 그것을 향해 곧장 올 거야. 테이트 아저씨는 이마에 손을 갖다 대고 앞쪽으로 몸을 굽혔다. 변호사님, 제대로 오고 있습니다. 팀 존슨은 달팽이 걸음으로 천천히 다가왔지만 장난치거나 나뭇잎을 흥흥거리며 냄새를 맡지는 않았다. 한 방향에만 몰두하는 듯 했으며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이끌려 한 발자국씩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것 같았다. 말이 파리를 쫓는 것처럼 몸을 떨고 있는 것이 보였다. 턱을 열었다 닫곤 했다. 몸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지만 조금씩 우리를 향해 이끌려 오고 있었다. 죽을 장소를 찾고 있어. 오빠가 말하자 테이트 아저씨가 뒤를 돌아다 보았다. 잼, 저 개가 죽으려면 아직 멀었어. 아직 시작도 안 했는걸? 팀 존슨은 레들리 집 앞으로 나 있는 옆길에 이르렀다. 희미한 정신에 그나마 남아있는 그 무엇이 그를 멈추게 했고 어느 길로 갈까 생각하는 듯 했다. 몇 걸음 머뭇거리더니 레들리 씨네 집 문간에 멈춰섰다.
그러고 나서 돌아서려고 했지만 무척이나 힘이 들었다. 핵, 사정거리 안에 있네. 옆길로 내려가기 전에 지금 해치우는 게 좋아. 귀퉁이에 누가 있을지 아무도 몰라. 캘퍼니아, 안으로 들어가. 캘퍼니아 아줌마는 방충망 문을 열고 들어가서는 빗장을 걸어 잠갔다. 그러고 나서 다시 빗장을 풀고는 고리를 붙잡고 있었다. 몸으로 오빠와 나를 막으려고 했지만 우리는 아줌마의 두 팔 밑으로 밖을 지켜보았다. 변호사님, 해치우시죠. 테이트 아저씨가 소총을 아빠에게 넘겨주었다. 그 순간 오빠랑 나는 거의 기절할 뻔했다. 핵, 시간 낭비하지 말게. 자, 자네가 어서 해치우게. 변호사님, 이건 단 한 방에 끝내야 합니다. 아빠는 고개를 세게 내저으셨다. 핵, 거기에 그냥 서 있지 말게. 하루 종일 자네를 기다려주진 않을 거야. 제발 부탁입니다, 변호사님. 그 개가 서 있는 곳을 보십시오. 빗나갔다간 레들리 씨 집에 명중하게 될 거예요. 전 그렇게 총을 잘 쏘지 못한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 30년 동안 총을 쏘지 않았는데 테이트 아저씨는 아빠에게 소총을 던지다시피 건네주었다. 변호사님께서 해주신다니 이제 마음이 놓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오빠랑 나는 아빠가 총을 잡고 길거리 한복판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지만 마치 물속에서 수영하는 사람처럼 움직이는 것 같았다. 시간은 메스꺼울만큼 아주 느리게 기어가는 듯했다. 아빠가 안경을 들어올리자 캘퍼니아 아줌마가 속삭였다. 예수님, 저분을 도와주소서. 그러고는 두 손을 뺨에 대었다. 아빠는 안경을 이마 위로 밀었다. 안경이 미끄러지면서 길에 떨어졌다. 정적 가운데 안경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빠는 두 눈과 턱을 비볐다. 그러고는 눈을 크게 끔벅거렸다. 레들리 씨네 집 대문 앞에서 팀 존스는 얼마 남지 않은 희미한 정신으로 뭔가를 결심했다. 마침내 몸을 뒤로 돌려 원래 오던 방향대로 우리 길거리 쪽을 향해 다가왔다. 두 발자국 앞으로 걷다가 멈춰서서 고개를 쳐들었다. 그의 몸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다. 모든 동작은 너무나 빨라서 동시에 일어나는 듯했다. 총을 어깨에 갖다 대면서 아빠는 손으로 끝이 공 모양으로 된 방아쇠를 잡아당기셨다. 소총이 요란한 소리를 냈다. 팀 존스는 위로 뛰다가 털썩 인도 위에 주저앉아 갈색과 흰색의 더미가 되었다. 무엇에 맞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다. 테이트 아저씨는 현관에서 뛰어나가 레들리 씨네 집 쪽으로 달려갔다. 개 앞에 멈춰서서 쭈그리고 앉아 뒤를 돌아보며 왼쪽 눈 위 이마를 손가락으로 두들겼다. 변호사님, 약간 오른쪽을 맞추셨습니다. 늘 그렇다네. 내가 고를 수 있다면 산탄총을 택하겠어. 아빠는 허리를 굽히고 안경을 집은 뒤 깨진 렌즈를 발꿈치로 비벼 가루로 만드셨다. 테이트 아저씨한테가 서서는 팀 존슨을 바라보셨다. 문들이 하나씩 열리면서 이웃 사람들이 천천히 되살아났다. 오디 아줌마는 스테파니 크로포드 아줌마와 함께 계단 아래로 내려왔다. 제모빠는 거의 마비된 것 같았다. 내가 꼬집어 움직이게 만들었다. 하지만 우리가 내려오는 것을 보시고는 아빠가 그 자리에 그냥 있어라 하고 소리치셨다. 테이트 아저씨와 아빠가 마당으로 돌아오셨을 때 아저씨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집어덜어 치우라고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별로 잊으신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 말로는 사격 솜씨가 여전하시다고 하더군요.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잠자코 계셨다. 아빠? 왜 그러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보았지. 명사수 핀치. 아빠는 등을 돌려 모디 아줌마를 쳐다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끄러미 서로를 바라다 보았다. 그러고 나서 아빠는 보안관의 자동차에 올라타셨다. 이쪽으로 오거라. 개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라. 알겠어? 그쪽에 가지 말란 말이다. 살아있을 때만큼이나 여전히 위험하거든. 알겠어요, 아빠. 아빠,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는 거야? 말을 할 수 없는 거야? 테이트 아저씨가 오빠에게 웃으면서 물으셨다. 너희들 몰랐니? 너희 아빠가 핵, 그만두게나. 어서 읍내로 돌아가세. 아빠와 테이트 아저씨가 가신 뒤 오빠와 나는 스테파니 아줌마네 앞 계단으로 갔다. 계단에 앉아서 지보가 청소차를 가지고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오빠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다. 스테파니 아줌마는 못마땅한 듯 말했다. 어허, 2월 달에 미친 개를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어쩌면 그 개는 미친 게 아니라 살짝 정신이 나갔었는지도 몰라. 모빌 노선에서 돌아와 에티커스 핀치가 자기 개를 쏘아 죽인 것을 보면 해리 존슨이 어떤 얼굴을 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 보나마나 저 개는 어디서 옮겨온 벼룩이 득실거릴 텐데. 모디 아줌마는 팀 존슨이 여전히 길거리를 따라 올라오고 있었다면 스테파니 아줌마가 전혀 다른 의견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미쳤는지 아닌지 금방 알아볼 수 있다느니 먼트가머리로 대가리를 보낼 것이라느니 하고 말이다. 오빠는 가까스로 더듬거리며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스카웃, 봤지? 저기에 아빠가 서 계시던 거 봤지? 갑자기 아빤 온몸에 힘을 빼시면서 마치 총이 아빠의 일부인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너무 빨리 하셔서. 내가 무언가 맞추려면 10분은 겨냥해야만 하는데. 모디 아줌마가 짓궂게 웃었다. 자, 어때? 진 루이즈. 아직도 너희 아빠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여전히 아빠가 부끄러워? 아니요, 아줌마. 엊그제 잊고 말하지 않았다만 네 아빤 주스 하프를 불 수 있는 것 말고도 한창 시절엔 메이콤군에서 제일 가는 명사수였단다. 명사수였다. 오빠가 따라서 중얼거렸다. 제임 핀치, 내가 한 말이 바로 그거야. 이젠 내 태도를 바꿔야 할걸? 정말 말도 안 돼. 내 아빠가 소년이었을 때 별명이 명사수였다는 거 모르고 있었니? 핀치스 랜딩에 있을 때 말이야. 15발 쏘아서 비둘기 14마리를 잡아도 탄환을 낭비했다고 투덜거렸단다. 아빠는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고? 네, 아줌마. 그런데 왜 아빤 요즘 사냥을 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네? 어쩌면 내가 설명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뭐니 해도 네 아빠는 마음이 착하신 분이시다. 사격술이란 말이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야. 오, 물론 연습을 많이 해야만 완벽한 사수가 될 수 있지만 사격이란 피아노를 치는 것과는 또 달라. 내 생각엔 말이다. 너희 아빠는 아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살아있는 모든 생물에 대해 부당한 재능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총을 내려놓으신 걸 거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총을 쏘지 않겠다고 결심하신 거야. 그리고 너희 아빠는 오늘 그걸 보여주신 거고 그 솜씨를 자랑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재능을 자랑하지 않는 법이란다. 우리는 지보가 차를 몰고 오는 것을 보았다. 청소차 뒤에서 쇠스랑을 꺼내더니 팀 존슨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개를 차에 싣고 나서 1갤런짜리 통에서 뭔가를 쏟아내더니 팀이 쓰러져 있던 자리와 그 주위에 뿌렸다. 당분간은 이곳에 얼씬거려선 안 돼. 지보가 큰 소리로 말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난 오빠에게 월요일 날 학교 가서 애들에게 말해줄 게 생겼다고 했다. 오빠가 나에게 몸을 돌리더니 스카웃, 그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마 하고 말했다. 뭐라고?
난 꼭 말할 거야. 다른 애들 아빠는 우리 아빠 같은 메이콤군의 명사수가 아니잖아. 우리가 알고 있기를 바라셨다면 아빠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거야. 아빠가 그 솜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어쩌면 아빠가 깜빡 잊어버렸을 수도 있잖아. 아니야, 스카웃. 그건 네가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아빠는 정말 나이가 많으셔. 하지만 아무 일 못 하셔도 난 상관하지 않을 거야. 아빠가 그야말로 아무 일도 못 하신다 해도 난 상관 않을 거란 말이야. 오빠는 돌멩이 하나를 집어 기분 좋게 차고를 향해 던졌다. 그러고는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면서 뒤에 대고 이렇게 소리쳤다. 아빠는 신사셔. 꼭 나처럼 말씀이야. 앵무새 죽이기 제 11장. 우리가 어렸을 적에 제모빠랑 나는 남쪽 이웃 동네로만 활동 범위를 국한시켰다. 하지만 내가 2학년이 된 지도 꽤 되고 또 브래들리를 괴롭히는 것이 한물 지난 일이 되면서 헨리 라파에트 듀보스 할머니네 집 넘어 길거리 쪽 메이콤의 상가 지역으로 자주 가게 되었다. 그런데 듀보스 할머니네 집을 지나지 않고서는 읍내에 갈 수가 없었다. 1마일이나 돌아서 걷고 싶지 않으면 말이다. 전에도 할머니와 몇 번 부딪힌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부딪히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오빠는 나더러 앞으로 성숙해야 한다고 말했다. 듀보스 할머니는 우리 집에서 2집 건너 위쪽에 있는 집에서 늘 흑인 소녀의 도움을 받으며 혼자 살고 있었다. 가파른 현관계단에다 복도가 비좁은 집이었다. 할머니는 아주 나이가 많았다. 그래서 매일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나머지 시간은 휠체어에서 보내셨다. 소문에 따르면 할머니는 남부군 권총 한 자루를 온갖 숄과 무릎 덮개 속에 숨기고 있다고 했다. 오빠랑 나는 할머니를 무척이나 싫어했다. 우리가 그 집 앞을 지날 때 할머니가 현관에 앉아 있으면 화가 난 눈빛으로 우리를 훑어보면서 우리 행동에 대해 무자비하게 신문을 해댔고 우리가 크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 불길한 예언을 했다. 그런데 그 예언이라는 것이 늘 별 볼 일 없는 거였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전부터 길 건너편 그 집 앞을 지나 걸어간다는 생각을 아예 포기했다. 하지만 그 때문에 할머니는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이셨고 그 바람에 이웃 사람들까지 모두 듣게 되었다. 우리는 할머니를 도저히 즐겁게 해드릴 도리가 없었다. 내가 있는 힘을 다해 상냥하게 안녕 듀보스 할머니? 하고 인사를 하면 이 못난 계집애야 나한테 안녕이라니 듀보스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란 말이다. 라는 대답을 듣곤 했다. 할머니는 그야말로 아기에 차 있었다. 언젠가 한 번은 오빠가 아빠를 에티커스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는 졸도할 듯이 무섭게 화를 내셨다. 우리는 할머니 집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 중에서 가장 건방지고 예의를 모르는 얼간이인데다가 엄마가 죽은 뒤 아빠가 재혼을 하지 않은 것은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우리 엄마보다 더 사랑스러운 여자는 없었다고 하면서 에티커스 핀치가 아이들을 제멋대로 내버려두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고 했다. 나는 우리 엄마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오빠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가끔 나에게 엄마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그리고 듀보스 할머니가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 오빠는 몹시 화를 냈다. 브래들리와 미친 개, 그리고 다른 무서운 일들을 무사히 견뎌냈기 때문에 오빠는 레이텔 아줌마네 현관 계단에 가서 아빠를 기다리는 것은 비겁하다고 결론을 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매일 저녁 우체국 모퉁이까지 가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아빠를 마중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우리가 집 앞을 지날 때 듀보스 할머니가 한 말 때문에 오빠가 화를 내는 것을 아빠가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었다. 느긋하게 생각하거라, 잼.
나이가 많고 몸이 성취하는 할머니잖니.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 신사처럼 행동해. 할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것 때문에 화를 내서는 안 돼. 오빠는 듀보스 할머니가 아플 리 없다고 아픈 척 소리를 지를 뿐이라고 말하곤 했다. 우리 셋이서 할머니 집을 방문했을 때 아빠는 모자를 휙 벗어 정중하게 흔들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듀보스 할머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은 그림처럼 아름다우시군요. 나는 아빠가 그림처럼이니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껏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아빠는 법원에서 일어난 소식을 전하는가 하면 내일도 건강하시기를 충심으로 바란다고 인사를 드리는 거다. 모자를 다시 쓰고는 아빠는 할머니가 보는 앞에서 나를 아빠의 어깨에 태우고는 황혼의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총을 싫어하고 전쟁에 한 번도 참전해 본 적이 없는 아빠가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은 바로 이런 때였다. 오빠의 12번째 생일 이튿날, 오빠는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을 쓰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그래서 우리는 오후 일찍 읍내로 향했다. 오빠에게는 증기 엔진 모형을, 나에게는 지휘봉을 살 만큼 충분한 돈이 있다고 생각한 거였다. 나는 오랫동안 지휘봉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VJ 엘모어 상점에 있었는데 금속 조각과 금실로 장식된 그 지휘봉은 17센트였다. 어서 커서 메이콤 군 고등학교 밴드부에서 지휘봉을 흔드는 것이 이 무렵 내가 열렬히 바라던 꿈이었다. 막대기를 던지고 그것이 내려올 때 거의 잡을 뻔하다. 놓치는 수준까지 내 재능을 발전시켰다. 그런데 캘퍼니아 아줌마는 내가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진짜 지휘봉만 있으면 이런 결함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빠가 지휘봉 하나를 사준다고 하여 여간 고마운 게 아니었다. 우리가 지나갈 때 듀보스 할머니는 현관에 진을 치고 계셨다. 지금 이 시간에 어디에 가는 거냐? 학교 빼먹고 있는 거겠지. 교장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 일러 바칠 테다. 할머니는 두 손을 휠체어 바퀴에 대고는 꼭 그렇게 할 것 같은 얼굴 표정을 지으셨다. 아, 할머니.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라 해도 마찬가지야. 할머니가 모호하게 말씀하셨다. 너희 아빠가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실까? 할머니, 우리는 요만큼 자란 뒤부터 우리끼리 읍내에 다녔어요. 오빠는 손바닥을 아래로 하고 인도에서 2피트 정도 손을 올렸다. 할머니가 소리치셨다. 나에게 거짓말 하지 마라. 제레미 핀치. 모디 에킨스가 그러던데 내가 오늘 아침 그 집 머루정자를 망쳐놓았다며? 모디는 내 아빠에게 일러 바칠 것이고 그러면 넌 이 세상에 태어난 걸 후회하게 될 거다. 다음 주가 가기 전에 너를 소년원에 보내지 않는다면 성을 갈겠어. 지난 여름 이후로 모디 아줌마네 머루정자에는 간 일이 없을 뿐더러 설령 오빠가 정자를 망쳤다 해도 모디 아줌마는 아빠에게 일러 바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오빠는 그저 아니라고만 대답했다. 내 말을 반박하지 마라. 그리고 너 할머니는 관절염을 앓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는 거다. 그런 멜빵바지 차림으로 무얼 하고 있는 거야? 넌 드레스와 캐미소를 입어야 해. 이 꼬마 숙녀야. 누군가가 내 버릇을 고쳐주지 않으면 넌 커서 식당 웨이트리스가 될 거야. 핀치 감은 사람이 OK 카페 식당에서 시중을 들다. 하하하하. 나는 그만 겁에 질렸다.
오케이 카페는 광장 북쪽에 있는 좀 수상쩍은 구석이 있는 식당이었다. 나는 오빠의 손을 잡았지만 오빠는 흔들어 풀었다. 스카웃, 기운데. 할머니 말에 신경 쓰지 마. 고개를 높이 쳐들고 신사처럼 행동하는 거야. 하지만 듀보스 할머니는 우리를 놓아주지 않았다. 핀치 가문 사람이 식당에서 웨이트리스 노릇을 할 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은 법원에서 깜둥이를 위해 변호를 하고 있단 말씀이야. 오빠의 몸이 빳빳이 굳어졌다. 할머니의 그 말이 명중하여 급소를 찔렀고 할머니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고 말고. 핀치 가문 사람이 가문의 교육에 어긋나게 행동하다니. 이 세상이 어떻게 돼가는 거야? 내 말을 잘 듣거라. 할머니는 한 손을 입에 갖다 대었고 손을 떼자 은실 같은 침이 길게 흘러내렸다. 내 아빠는 내 아빠가 도와주고 있는 쓰레기 같은 깜둥이들보다 나을 게 없어. 오빠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나는 오빠의 소매자락을 잡아당겼다. 우리 집안의 도덕적 타락에 대한 맹렬한 연설을 듣자 우리는 인도 위로 올라갔다. 그 연설의 대전제는 핀치 집안 사람의 반은 어쨌든 정신병원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우린 이런 상태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나는 오빠가 결정적으로 무엇 때문에 분노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듀보스 할머니가 우리 집안의 정신위생을 평가하는 것이 몹시 불쾌했다. 아빠를 겨냥한 모욕을 듣는 데에는 거의 익숙해졌다. 하지만 어른으로부터 모욕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던 거다. 아빠에 대한 언급을 빼놓는다면 할머니의 공격은 평소에 듣던 것에 지나지 않았다. 공기에는 벌써 여름의 징조가 보였다. 그늘에 들어서면 시원했지만 햇볕은 따뜻했다. 그것은 좋은 시절이 오고 있다는 뜻이었다. 다시 말해서 학교는 방학이고 딜이 온다는 거다. 오빠는 증기 엔진을 사고 나서 내 지휘봉을 사러 엘모어 상점으로 갔다. 오빠는 사고 싶은 물건을 샀는데도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다. 호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내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집을 향해 걸었다. 집에 가는 길에 나는 하마터면 링크디스 아저씨를 칠 뻔했다. 지휘봉을 던져 올리다가 그만 놓치자 아저씨는 스카웃, 조심해야지 하셨다. 듀보스 할머니 집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에는 내 지휘봉은 땅바닥에 하도 많이 떨어뜨렸다. 집어서 꽤 더러워졌다. 할머니는 현관에 계시지 않았다. 몇 년 뒤인 지금도 나는 가끔 오빠가 정확히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왜 아들아, 넌 신사가 되어야 한다. 그 규칙과 최근에 진입한 자의식적인 엄정함의 단계를 깨뜨렸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오빠는 아마 아빠가 깜둥이를 변호하는 것에 대한 모욕을 나만큼 참아왔을 거다. 그래서 나는 오빠가 그 문제로 화를 내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오빠는 본성이 차분한 데다 금방 화를 내지 않는 성격이었다. 그러니 몇 분 동안 단순히 정신이 나갔었다고 밖에는 그 무렵 오빠의 행동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다. 내가 싸우지 말라는 아빠의 금지 명령을 받고 있지만 않았더라면 나도 아마 오빠처럼 그렇게 했을 거다. 물론 아빠의 금지 명령에는 마귀 같은 늙은 할머니들과 싸우지 말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듀보스 할머니네 집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오빠는 내 지휘봉을 나가채서는 사납게 휘두르면서 계단을 올라가더니 앞마당으로 들어갔다. 아빠가 하신 말씀을 모두 잊어버린 채 할머니가 숄 밑에 권총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그리고 만약 할머니의 총알이 빗나가도 할머니 집에서 일하는 제시의 총알은 아마 명중할지 모른다는 사실도 모두 잊어버린 채 말이다. 오빠는 듀보스 할머니가 기른 동백꽃의 머리 부분을 모두 잘라내고
꽃밭이 초록색 봉오리와 잎으로 어지럽게 뒤덮인 뒤에야 비로소 마음을 가라앉히기 시작했다. 무릎에 대고 내 지휘봉을 두 동강이를 낸 뒤 던져버렸다. 그때 나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오빠는 내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조금도 상관하지 않는다느니, 기회만 있으면 또다시 그러겠다느니, 당장 입을 다물지 않으면 내 머리카락을 모두 뽑아버리겠다느니 하고 소리쳤다. 내가 입을 다물지 않자 오빠는 나를 발로 찼다. 그래서 나는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졌다. 오빠는 거칠게 나를 일으켜 세웠다. 미안하다는 표정이었다. 아무 할 말이 없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아빠를 마중 나가지 않기로 했다. 캘퍼니아 아줌마가 우리를 내쫓을 때까지 부엌에 숨어 있었다. 아줌마는 어떤 주문의 힘으로 그 일에 대해 모두 알고 있는 듯했다. 아줌마는 위로를 주는 인물로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오빠에게 갓 구워낸 버터 비스킷 하나를 주었고 오빠는 반으로 갈라 나와 나누어 먹었다. 목화를 씹는 맛이었다. 우리는 거실로 들어갔다. 나는 미식축구 잡지를 집어 딕시 하월의 사진을 발견하고는 오빠에게 보여주며 꼭 오빠 닮았네 하고 말했다.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위로의 말이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오빠는 얼굴을 찡그리고 뭔가를 기다리며 창가에 있는 흔들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날이 점점 저물어가고 있었다. 마치 영겁의 시간이 흐른 듯한 뒤 아빠가 앞계단에 구두 바닥을 문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방충망 덧문이 쾅 하고 닫혔고 침묵이 흘렀다. 아빠가 복도에서 모자를 걸고 계신 거다. 그러고 나서 아빠가 잼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빠의 목소리는 마치 한겨울의 찬바람 같았다. 아빠는 거실에 있는 천장 불을 켜셨고 얼어붙은 듯이 앉아있는 우리를 찾아냈다. 한 손에는 내 지휘봉을 들고 계셨는데 더러운 노란 술이 양탄자에 질질 끌렸다. 우리를 향해 펴들고 있는 다른 손에는 통통한 동백꽃 봉오리들이 놓여 있었다. 잼, 네가 한 짓이냐? 네, 아빠. 왜 그랬지? 할머니가 아빠가 쓰레기 같은 깜둥이들을 변호한다고 하셨어요. 그 말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거냐? 오빠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네, 아빠라는 대답은 잘 들리지 않았다. 아들아, 네 말 맞다나 내가 흑인을 변호하는 것 때문에 네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건 나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병든 할머니에게 이런 짓을 한다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듀보스 할머니를 찾아뵙고 사과드려라. 그러고 나서 곧장 집으로 오너라. 오빠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어서 가라고 했다. 나는 오빠를 따라 거실을 나왔다. 넌 이리 와. 아빠가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나는 다시 거실로 돌아갔다. 아빠는 모빌 프레스 신문을 집어들고 오빠가 앉았던 흔들의자에 앉으셨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지금 남부군의 유물인 권총에 맞아 살해될지도 모르는 마당에 어떻게 냉담하게 거기 앉아서 신문을 읽고 계실 수 있는지 나로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다. 나도 때론 죽이고 싶도록 오빠를 미워한 적은 있었지만 누가 뭐래도 오빠는 나의 전부였다. 아빠는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 것 같았다. 아니면 알고 계신다 해도 전혀 상관하지 않았던 거다. 그 때문에 나는 아빠가 미워졌다. 하지만 곤란에 빠져 있을 때엔 쉽게 피곤해지는 법이다. 곧 나는 아빠의 무릎에 숨었고 아빠는 두 팔로 나를 감싸 안으셨다. 흔들어 주기에는 너무 컸어. 오빠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 않으시죠? 오빤 아빠 편을 들기 위해 그랬는데 아빠는 총에 맞으라고 오빠를 보내셨어요.
아빠는 내 머리를 아빠 턱 아래로 밀어 넣었다. 아직은 걱정할 때가 아니야. 이 문제 가지고 잼이 이성을 잃으리라곤 미처 생각하지 못했단다. 오히려 너를 더 걱정했지. 나는 왜 우리가 이성을 지켜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학교 친구들은 어느 누구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말이다. 스카웃. 이제 여름이 오면 너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에 대해 이성을 지켜야 할 거야. 너랑 잼에게 부당하다는 걸 나도 잘 알고 있단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때가 있어.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느냐 하는 건. 글쎄, 지금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너와 잼이 커서 어른이 되면 어쩌면 연민을 느끼면서 내가 너희를 실망시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이 문제를 되돌아보게 될 거야. 이 사건, 톰 로빈슨 사건은 말이다. 아주 중요한 한 인간의 양심과 관계 있는 문제야. 스카웃,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난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 아빠가 틀리셨는지도 모르잖아요.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글쎄,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고 아빠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들에겐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권리가 있고 따라서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줘야 돼.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기 전에 나 자신과 같이 살아야만 해. 다수결 원칙에 따르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건 바로 한 인간의 양심이야. 오빠가 돌아왔을 때에도 나는 여전히 아빠의 무릎에 앉아 있었다. 그래, 어떻게 되었느냐, 아들아? 아빠는 나를 일으켜 세워놓았고 나는 오빠를 슬그머니 살펴보았다. 오빠는 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지만 얼굴에는 이상한 표정이 감돌고 있었다. 듀보스 할머니가 오빠에게 감옥약을 먹이지 않았나 싶었다. 할머니를 위해 꽃밭을 깨끗이 정리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드렸지만 실제로는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꽃밭에 나가 일해서 꽃이 원래 상태대로 자라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음속으로 미안하다고 느끼지 않으면서 말로만 사과하는 건 의미가 없어. 잼, 할머니는 늙고 병들어 계셔. 할머니가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순 없는 거야. 물론 나도 할머니가 너희들에게 보다는 나에게 그런 말을 하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할 수는 없잖니. 오빠는 카펫의 장미 무늬에 넋을 잃은 듯했다. 아빠, 할머니께서 책을 읽어달라고 하셨어요. 책을 읽어달라고? 네, 아빠. 학교가 끝난 뒤 오후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와 2시간 동안 큰 소리로 책을 읽어달라고 하셨어요. 아빠, 그렇게 해도 돼요? 물론이지. 한 달 동안이나 그렇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한 달 동안 그렇게 해야지. 오빠는 장미꽃 한가운데에 큰 엄지발가락을 조심스럽게 갖다 놓았다. 마침내 오빠는 이렇게 얘기했다. 아빠, 밖에서는 그런대로 괜찮아 보였지만 막상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아주 어두컴컴한 데다 썰렁한 느낌이 들었어요. 천장에도 그림자 같은 것들이 있고. 아빠는 무뚝뚝하게 미소를 지으셨다. 그건 내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 같구나. 레들리 아저씨네 집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는 거야. 그 다음 월요일 오후 잼 오빠랑 나는 가파른 앞 계단을 올라가 듀보스 할머니 집으로 들어가 탁 트인 복도 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아이바노로 무장하고 놀라운 지식으로 가득 찬 오빠는 왼쪽 두 번째 문을 노크했다. 할머니? 제시 언니가 나무 문을 열고는 방충망 덧문의 빗장을 벗겼다. 잼 핀치니? 내 동생도 데리고 왔구나. 난 미처 몰랐는데. 제시, 둘 다 들여보내라. 제시 언니가 우리를 들여보내고는 부엌으로 가버렸다. 문지방을 건너자 냄새가 코를 찔러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등유램프랑 물 담는 그릇이랑 표백하지 않은 침대 시트가 있는 비에 썩은 음산한 집에서 여러 번 맡아본 적이 있는 냄새였다. 그 냄새는 언제나 두려움과 기대감과 경계심을 품게 했다. 방 한 구석에 철제 침대가 놓여 있었고
그 침대에는 할머니가 누워 계셨다. 오빠의 행동 때문에 할머니가 누워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며 잠깐이나마 할머니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산더미처럼 쌓인 이불을 덮고 있는 할머니는 거의 상냥하다고 할 수 있는 표정을 짓고 계셨다. 침대 옆에는 대리석 세면대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티스푼이 들어있는 유리컵 하나, 빨간 손잡이가 달린 주사기 하나, 탈지면 한 상자, 그리고 작은 발 3개로 버티고 서 있는 금속 자명종 시계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래, 그 지저분한 네 동생을 데리고 왔다고? 할머니는 이 말로 인사를 대신했다. 제 동생은 지저분하지 않고 전 할머니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무릎이 떨리는 것이 보였지만 오빠는 조용히 말했다.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지는 않을까 기대했지만 할머니는 제레미, 어서 읽기 시작하거라 하고 말씀하실 따름이었다. 오빠는 등나무 의자에 앉아 아이바노를 펼쳤다. 나도 다른 의자를 끌고 와 오빠 옆에 앉았다. 좀 더 가까이 다가오너라. 침대 옆으로 오란 말이다. 우리는 의자를 앞으로 끌어당겼다. 이제까지 할머니에게 다가간 것 중에서 지금이 가장 가깝게 다가갔다. 의자를 다시 뒤로 물리고 싶은 생각밖에는 없었다. 할머니는 그야말로 끔찍스러웠다. 얼굴색은 더러운 베개뒷 같았다. 입가는 침으로 반짝거렸는데 침이 마치 빙산처럼 턱을 감싸고 있는 주름을 따라 조금씩 흘러내렸다. 노령을 알리는 검버섯이 두 뺨에 돋아 있었고 창백한 두 눈에는 아주 검은 눈동자가 박혀 있었다. 두 손은 옹이가 졌으며 얇은 피부가 손톱 위에까지 자라고 있었다. 아래쪽 틀니는 아직 끼지 않아서 위쪽 입술이 튀어나왔다. 이따금씩 할머니는 아랫입술을 위쪽 틀니 쪽으로 끌어당기는 바람에 턱도 함께 따라갔다. 그래서 침이 더 빨리 흘러내렸다. 나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할머니를 쳐다보지 않았다. 오빠는 아이바노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오빠와 보조를 맞추려고 했지만 오빠가 너무 빨리 읽었다. 오빠는 모르는 낱말이 나오면 슬쩍 건너뛰었지만 할머니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철자를 말해보라고 하셨다. 오빠가 20여 분을 읽어가는 동안 나는 할머니를 쳐다보지 않으려고 검댕이에 그을린 벽난로를 쳐다보거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오빠가 계속 읽어가는 동안 나는 할머니가 고쳐주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그 간격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빠는 아예 한 문장을 공중에 날려버리기까지 했다.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듣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침대를 쳐다보았다.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았다. 이불을 턱까지 뒤집어 쓰고 반드시 누워 계셨다. 머리와 두 어깨만 보일 뿐이었다. 머리는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천천히 움직였다. 이따금 입을 크게 벌리곤 했고 할머니의 혀가 가냘프게 물결치는 것이 보였다. 실 같은 침이 입술에 고이곤 했는데 그 침을 들이마셨다가 다시 입을 열곤 하셨다. 할머니의 입은 따로 존재하는 듯했다. 안쪽이나 바깥쪽이나 그 입은 썰물 때의 조개구멍처럼 할머니의 다른 신체 부위와 동떨어져서 움직였다. 끈적끈적한 물질이 끓을 때처럼 가끔 푸 소리를 내곤 했다. 나는 오빠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오빠는 나를 쳐다보고 나서 침대를 쳐다보았다. 할머니의 머리가 규칙적으로 우리를 향해 흔들거렸다. 그래서 오빠가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보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오빠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 자명종 시계가 울리는 바람에 놀라 몸이 뻣뻣하게 굳어졌다. 1분 뒤 신경이 곤두선 채 오빠랑 나는 집 방향 인도로 걸어 나왔다.
도망 나온 것이 아니라 제시 언니가 우리를 내보냈다. 시계가 태엽이 풀리기도 전에 제시 언니가 방에 들어와 오빠랑 나를 방 밖으로 밀어냈다. 쉬. 자, 집에 가거라. 오빠가 문가에서 머뭇거렸다. 할머니가 약을 드실 시간이야. 우리가 나간 뒤 문이 닫혔고 제시 언니가 할머니 침대로 재빨리 걸어가는 것이 보였다. 집에 도착했을 땐 겨우 3시 45분밖에는 되지 않았다. 그래서 오빠랑 나는 아빠를 마중 나갈 때까지 뒤뜰에서 드롭킥 놀이를 했다. 아빠는 나에게는 노란 연필 2자루, 오빠에게는 미식축구 잡지 한 권을 사주셨다. 듀보스 할머니와 첫 대면을 한 것에 대한 말 없는 보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빠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빠에게 말씀드렸다. 할머니가 무섭든? 아니요, 아빠. 하지만 할머니는 지저분했어요. 발작 같은 걸 하셨고요. 침도 많이 흘리시던데요. 그건 할머니도 어쩔 수 없으셔. 몸이 아프면 때로 예쁘게 보이지 않지. 난 겁이 난걸요? 아빠는 안경 너머로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셨다. 넌 오빠와 같이 가지 않아도 돼. 할머니 집에 가는 일은 그 이튿날 오후도 그 다음 날도 첫째 날과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마침내 점차 한 패턴이 드러났다. 시작은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다시 말해서 할머니는 좋아하는 주제라든지 동백꽃을 꺾은 사건이라든지 우리 아빠의 흑인을 옹호하는 성향이라든지 하는 것으로 얼마 동안 오빠를 몰아세우셨다. 조금씩 말이 줄어들다가 마침내 완전히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거였다. 자명종이 울리면 제시 언니가 쉬쉬하며 우리를 조용히 내보냈고 그러고 나면 나머지 시간은 이제 우리 몫이었다. 아빠, 깜둥이 애인이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아빠의 얼굴이 진지해졌다. 누군가가 너를 그렇게 부르던? 아니요, 아빠. 듀보스 할머니가 아빠를 그렇게 불렀어요. 할머니는 매일 오후 말하자면 아빠를 그렇게 부르면서 준비 운동을 하시거든요. 지난 크리스마스 때 프랜시스가 나더러 그렇게 불렀어요. 그때 그 말을 처음 들었지요. 그래서 네가 그에게 덤벼든 거야? 네, 아빠. 그렇다면 왜 지금 와서 그 뜻을 묻는 거니? 나는 아빠에게 나를 화나게 한 것은 프랜시스가 말한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을 하던 말투 때문이었다고 설명하려고 했다. 코딱지나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스카웃, 깜둥이 애인이란 아무 뜻도 없는 그런 용어 중에 하나야. 말하자면 코딱지처럼.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무식하고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어느 누군가가 자기보다 흑인들을 더 좋아한다고 생각할 때 쓰는 말이지. 누군가를 욕하는 점잖지 못하고 상스러운 용어가 필요할 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되어버렸어. 아빠는 정말로 깜둥이 애인이 아니지요? 정말로 흑인 애인이란다. 난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 때로 나는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지. 누군가가 욕설을 한다고 해도 모욕이 되는 건 절대 아니야. 그 사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인가를 보여줄 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아. 그러니까 듀보스 할머니가 뭐라 하시든 실망할 필요 없어. 할머니는 할머니 일만으로도 고통이 많으셔. 그로부터 한 달 뒤 어느 날 오후, 오빠는 오빠 나름대로 월터 스콧경을 열심히 읽어나가고 있었고, 할머니는 틀릴 때마다 바로 잡아주셨다. 바로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와. 놀랍게도 아빠가 들어오셨다. 아빠는 침대로 다가가더니 할머니의 손을 잡으셨다. 사무실에서 오는 길인데 애들이 보이지 않아서 홍 여기에 아직 있나 하고 들렀습니다. 할머니는 아빠에게 미소를 지으셨다. 아빠를 끔찍이도 싫어하시면서 어떻게 아빠에게 말을 걸 수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에티커스, 지금이 몇 시인지 아는가? 정확히 5시 14분이야.
자명종 시계를 5시 30분에 맞춰놨거든. 자네가 이 점을 알았으면 해. 갑자기 나는 매일 우리가 할머니 집에 조금씩 오래 머물러 왔고, 자명종 시계는 매일 몇 분 늦게 울리며, 종이 울릴 때쯤이면 할머니는 발작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할머니는 오늘 발작을 일으킬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거의 2시간이나 오빠를 괴롭혔다. 어쩔 수 없이 덫에 걸려들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자명종 시계는 우리가 풀려난다는 신호였다. 어느 날 시계가 울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재미 책을 읽어드리는 날이 거의 다 된 것 같군요. 내 생각엔 일주일이 더 남아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하자면 말이야. 오빠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아빠는 손을 올렸고 오빠는 입을 다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빠는 한 달 동안만 책을 읽어드리기로 했으니 그 이상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얘야, 딱 일주일만 더 읽는 거야. 싫어요. 그래야만 해. 그 다음 주에도 우리는 다시 듀보스 할머니네 집에 갔다. 자명종 시계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고 할머니는 오후 늦게서야 이젠 됐다 하시면서 우리를 풀어주셨다. 집에 돌아와 보면 아빠는 벌써 신문을 읽고 계시곤 했다. 할머니의 발작은 지나갔지만 다른 점에서는 옛날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월터 스콧 경이 해자와 성을 길게 묘사하는 장면에서는 따분해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셨다. 제레미 핀치. 내 동백꽃을 꺾어 놓은 걸 평생토록 후회할 것이라고 내 말했지? 지금도 후회하고 있지 않니? 오빠는 정말 후회한다고 대답했다. 네가 눈꽃 동백을 죽였다고 생각했지. 그럴 생각 아니었냐? 한 대의 제시 말로는 봉오리가 다시 되살아난다고 하는구나.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알고 있겠지. 아예 뿌리째 뽑아버리는 거야. 오빠는 확실히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나한테 중얼거리며 말하지 마라. 이 녀석. 머리를 똑바로 쳐들고 네, 할머님. 이렇게 말하란 말이다. 하긴 내 아빠가 그래가지고선 고개를 쳐들 수 없을 테지. 오빠는 턱을 들어 올리고는 분노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멍하니 쳐다보곤 했다. 지난 몇 주를 보내면서 오빠는 정중하면서도 무관심한 표정을 터득했다. 그래서 피를 멈추게 하는 할머니의 거짓말에 대해 대답할 때 그런 공손한 표정을 짓곤 했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할머니가 어느 날 이제 됐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로 이제 끝이다. 잘 가거라 하고 덧붙이셨다. 그것으로 정말 끝이었다. 우리는 그야말로 완전한 해방감을 맛보며 펄쩍 뛰고 소리를 지르며 인도 아래로 내려갔다. 그해 봄은 참으로 좋았다.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져 우리들은 놀 시간이 더 많아졌다. 오빠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 미식축구 선수들의 신상 통계에 온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 매일 밤 아빠는 우리들에게 여러 신문의 스포츠난을 읽어주시곤 하셨다. 엘라베마는 유망한 선수들로 판단해 볼 때 올해에도 어쩌면 로즈볼에 참가하게 될지도 모른다. 물론 우리는 유망 선수 중 한 사람의 이름도 제대로 발음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아빠가 윈디 시튼의 칼럼을 한참 읽고 계시는데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아빠는 전화를 받고 나서는 복도에 있는 모자거리로 가셨다. 듀보스 할머니 댁에 잠깐 가 있을 거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아빠는 내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 돌아오지 않으셨다. 집에 돌아오셨을 때 손에 캔디 상자 하나를 들고 계셨다. 아빠는 거실에 앉으시더니 상자를 의자 옆 마룻바닥에 내려놓으셨다. 왜 할머니가 찾으셨어요? 우리는 한 달이 넘게 할머니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우리가 그 집 앞을 지나갈 때 할머니는 현관에 한 번도 나오지 않으셨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단다. 얘야. 바로 몇 분 전에 작고하셨어. 오, 잘 됐어요. 오빠가 소리를 질렀다. 잘 말했다. 할머니는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셨어. 오랫동안이나 편찮으셨거든. 얘야. 할머니 발작이 무슨 발작이었는지 모르고 있었지? 오빠가 고개를 내저었다. 할머니는 모르핀 중독자셨어. 지난 몇 년 동안 그걸 진통제로 사용하신 거야.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셨지. 할머니는 나머지 여생을 모르핀으로 사셨고 고통도 별로 느끼지 않으시고 돌아가셨단다. 하지만 할머니는 너무나 완고하게 아빠, 네가 소동을 피우기 바로 전에 할머니는 유언장 문제로 날 부르셨어. 레널즈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에게 앞으로 몇 달밖에는 사실 수 없다고 하셨지. 할머니는 일을 완벽하게 처리해 놓으셨더구나. 하지만 할머니는 근데 한 가지가 엉망이란 말씀이야 하고 말씀하셨지. 그게 뭔데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어떤 것에도 누구한테도 부담을 주고 이 세상을 하직하고 싶지 않으시다는 거야. 잼, 만약 할머니처럼 아프다면 고통을 잊기 위해서 아마 무엇이든지 하겠지.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그게 통하지 않으셨어. 돌아가시기 전에 모르핀에서 해방되기로 작정했다고 하셨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단다. 바로 그거였어. 네가 책을 읽어드리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모르긴 몰라도 할머니는 네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으셨을 거야. 할머니의 온 정신과 육체는 그 자명종 시계에 집중되어 있었거든. 네가 할머니한테 걸려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난 할머니께 책을 읽어드리도록 만들었을 거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관심을 딴 데로 돌리실 수 있었을 테니까. 또 다른 이유는 할머니는 모르핀에서 해방된 채 돌아가셨나요? 마치 산속의 공기처럼 편안히 돌아가셨어. 할머니는 최후의 순간까지 거의 의식을 지니고 계셨어. 아빠가 미소를 지으셨다. 의식을 지니고 계셨단다. 또 심술을 부리며 말이다. 할머니는 여전히 내가 하는 일을 강하게 비난하셨어. 너를 감옥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게 하는데 내 여생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도 하셨지. 할머니는 제시를 시켜 이 상자를 만들도록. 아빠는 팔을 뻗쳐 캔디 상자를 집어 올렸다. 그러고는 그 상자를 오빠에게 넘겨주었다. 오빠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축축한 손뭉치에 쌓인 창백하고 하얀 동백꽃 한 송이가 고스란히 놓여 있었다. 눈꽃 동백이었다. 오빠의 두 눈이 거의 튀어나오는 듯했다. 늙은 악마 할머니 같으니, 늙은 악마 할머니 같으니라고. 왜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 거야? 순식간에 아빠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빠를 내려다보며 서셨다. 오빠는 아빠의 셔츠 앞자락에 얼굴을 파묻었다. 쉿. 그분은 이런 식으로 내게 말씀하려는 거였어. 잼, 이제 모든 것이 잘 되었어.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할머니는 훌륭하신 귀부인이셨지. 귀부인이셨다고요? 오빠가 고개를 쳐들었다. 얼굴이 새빨개졌다. 아빠에 대해 그런 말을 해댔는데도 훌륭한 귀부인이라고요? 그래, 훌륭하신 귀부인이셨어. 할머니는 세상 일에 대해 할머니 자신의 생각이 있으셨지. 내 생각과는 아주 다른 생각이. 얘야, 네가 그때 이성을 잃지 않았어도 난 할머니께 책을 읽어드리도록 했을 거야. 난 내가 할머니에게서 뭔가 배우기를 원했다. 손에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이 용기 있다는 생각을 갖는 대신에 참으로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배우길 말이다. 시작도 하기 전에 패배한 것을 깨닫고 있으면서도 어쨌든 새로 시작하고 그것이 무엇이든 끝까지 해낼 때 바로 용기가 있는 거다. 승리란 드문 일이지만 때론 승리할 때도 있지. 겨우 98파운드의 몸무게로 할머니는 승리하신 거야.
할머니의 생각대로 할머니는 어떤 것, 어떤 사람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돌아가셨으니까. 할머니는 내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서 가장 용기 있는 분이셨어. 오빠는 캔디 상자를 집어서 불 속에 던졌다. 그러고는 동백꽃을 집어들었다. 내가 잠자러 갈 때 오빠가 그 넓은 꽃잎을 손가락으로 어루만지는 모습이 보였다. 아빠는 신문을 읽고 계셨다. 잘 들으셨나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동영상을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업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시는 것처럼 반지를 만드는 제조업체입니다. 반지로는 유튜버들의 흥미를 끌지 못해서 오디오북을 덧붙이게 되었지요. 지금도 열심히 국내 유명 대학이나 국제학교 등의 졸업 반지를 만들고 있고 이 외에 가족 반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가족 반지를 만드는 이유는 세상에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함을 기념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졸업 반지와 같은 공동 구매 가격으로 가족 반지를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서 참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맞춤의 예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